교수 최재식입니다. 오늘 8분 발표 중에 저하고 저 이어서 하신 예정인 박용준 교수님만 인문학이었고 나머지는 생물학, 조경학, 토목과에서 문과 교수 입장에서 오늘 발표에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생태 윤리학을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전공이 좀 다른데, 근데 은퇴 전에 이 생태 문제가 심각하다. 기존의 철학에서, 특히 서양 철학에서 생태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침 부탁이 와서 자연으로서 석호 경포에 대해서 환경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데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한 15분 내에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서너 권, 4~5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경포수 내지는 동해안의 석호 문제를 접목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네 장으로 나누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주어진 시간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강릉시에서 받은 홈페이지에서 받은 예상입니다. 이미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 그림을 보여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포는 제가 보기에는 자연호수이자 인문호수입니다. 그리고 자연호수의 성격은 생물학 전공하시는 광희의 생물학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해서 그냥 지나가고 주목하면 상당히 철새의 보물창고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환경 파괴가 심화된다. 그래서 아까 속초 청초는 거의 실패한 작품 아닐까. 작품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인구 고밀도 생활 축사 공장 오폐수를 통해서 완전히 고층건물로 둘러싸인 더 이상 석호 기능이 없는 상당히 우울한 비극적인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아직도 경포는 비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개발을 하게 되니까 저로서도 난감합니다. 청초입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설악산이 있는 좋은 풍경을 대비가 너무 안 좋은 대비로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까 설명하셨지만 생태관광이라는 컨셉트를 유지해서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받았지만 지방자치제 시비 사실 이거 우리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완전히 다른 컨셉트로 개발을 한다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거는 생태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림들인데 이렇게 컨셉트가 다른 몇 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이렇게 바꾸자니 돈 낭비가 보통이 아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문 호수이기도 합니다. 이 인문 호수는 특히 다음에 발표하실 박용준 교수님께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제가 여기서 한다는 거는 이중의 의미에서 또 그분이 전공이시기도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포수는 강릉 분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인문인데 그래서 여기를 분수를 하거나 인위적인 변화를 준다는 것은 인문학적으로도 정체성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오는 너무 근시안적인 경제적인 것만 주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발표 중에 경제학과 생태윤리에 대한 문제를 잠깐 가볍게라기보다는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와호는 사실 자유로우는 아닙니다. 알다시피. 근데 시와호가 살아난 이유는 지금도 문제는 있지만 해양과의 어떤 자유로운 인위적이지만 이동할 수 있게 해서 그나마
오염이 최소화 줄었는데 아직도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인공호수도 자연과에 어울려 있을 때 사는데 자연 석고인 경포를 인위적으로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 생태 문제가 다뤄진 것은 상당히 최근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속한 나라,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선진국으로 겨우 들어갔습니다만 데이터상으로. 그랬을 때 과거에 엄청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풍요로운 사회로 달성돼서 산업국가의 경우, 공업국가의 경우 필연적으로 생태 문제,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게 시작이 됐는데, 저희도 거기에 풍요 속에 한편으로는 상당히 생태의 위기를 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의 문제를, 여지까지 생태 문제를 주목하지 않았던 철학들이 최근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사실은 생물학의 문제도 아니고 생태학의 문제만도 아니고 정치, 경제, 철학의 문제까지 아주 복합적인 접근인데, 그런 면에서 인문학도 철학뿐만 아니라 다음에 발표하실 인문학에서도 생태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학경제윤리학인데, 사실 오늘날 환경 문제에서도 특히 경포 개발 내지 석고 개발이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문제로 생태 문제의 문제를 덮을 수 없다, 내지는 그거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아마 레이첼 카스는 아마 생물학 하신 교수님은 다 아실 겁니다만, 1962년에 DDT 해충제를 위해서 썼는데 그것이 갖고 오는 후폭풍이 너무 컸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카슨에 의해서 거의 이분은 원래 문학을 하려고 했다가 생물학으로 바꾼 분인데, 나중에는 생태 문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소위 살충제나 화학비료에 대해서 오로지 효율성만 해서 인간과 작물에 유해하지 않고 해충만 제거한다, 또 그것을 통해 수확량을 제거한다는 이런 발상이 상당히 처음에는 카슨이 얘기했던 그 당시 상황 이전을 나왔던 그 결과들이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왔었을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안에 써 있는 것이 경제적인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것이 나왔던 문제들. 그래서 사실 카슨은 문학 글 쓰는 사람이고 생물학자이지만 상당히 철학적 문제 제기를 윌렛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철학을 바꿔야 한다. 인간이 우월하다고 믿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자연이 인간보다 특정 생물체의 수를 조정하는 훨씬 경제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19세기 후반부에 철학이 기존 철학 갖고 생태 문제는 전혀 답변해 줄 수 없다는 문제제기인데, 상당히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경우 무시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슨의 메시지는 사실은 환경 문제를 윤리적인 철학적인 문제 고려 없이 오로지 과학이나 기술 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 여기 과학 기술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전공이십니다만은 개발론을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생태 문제를 담론하는 거 보면 같은 과학자지만 개발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생태 문제에 접근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한 테이블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봤을 때 만약 개발을 하는 분들의 과학적인 근거만 강조된다면 사실 그럴 수 있는 그 위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과학과 기술 내지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사실은 과학도 특정한 어떤 가치 중립적은 아니다.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 연구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각종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통해서 과학을 왜곡시키거나 과학자 이름으로 또는 관점을 잘못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과학도 경제도 가치 중립적으로 오로지 생태의 근거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과학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과학자들이 과학 이름하에서 그런 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철학적인 접근을 아주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나눠볼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의미한. 그래서 과학과 기술 경제 문제에 문제점이 없는 것을 있나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연 윤리적인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길게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리학적 모델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생물학과 물리학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물리학적인 접근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사실 생물학 전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얘기하면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하고 얘기하시는 분이나 얘기하시겠지만 물리학의 어떤 필연적인 법칙적인 얘기에 주로 물론 불합적 원리라든가 최근에 물리학은 좀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 문제에 주로 다루고 있는 그 생물학적인 논리는 환경적인 변화는 우연성에 근거한다는 우연성. 그래서 물리학적인 필연적인 논리가 오히려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 사실 이런 면에서는 과학의 무능이라기보다는 과학의 근본적인 한계다. 소위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은 발전하기 때문에 몇 년 전, 몇십 년 전의 논리하고 요즘 논리와는 과거의 논리들이 올랐다면 오늘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논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이자 과학의 한계이기 때문에 과학의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에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철학도 윤리도 과학기술 이해 없이 윤리적인 추상적인 이론으로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철학과 정치와 윤리적인 상대비에서 문제인데 사실은 정치에 의존한 일종의 도움을 받고 내지는 정치의 도움도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정치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그 소피스트의 얘기인데 유명한 얘기죠. 정의는 강제 이익이 어떤 것도 아니다. 강제 이익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의. 이런 문제를 소크라테스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정치도 정책도 우리가 왜곡되거나 생태 문제를 충분히 왜곡시켜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주의라는 문제는 가능하지만 소위 어떤 논의의 불일치가 윤리적인 쟁점들의 불일치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일치를 볼 수 없는 허무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 디테일한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입장이라도 서로 한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면서 상대편의 논의도 올바르고 수용한다면 우리가 윤리적인 생태 문제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소위 철학이 환경윤리학, 사실 철학에서 과거의 환경윤리학을 다룬다 할 때 이 환경은 인간 세계에만 얘기했지 자연의 오늘 같은 생태 문제 위기까지 하는 문제와는 거의 관계없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의 삶의 문제, 사회철학이나 정치철학에서. 근데 이때 얘기하는 환경이란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 문제의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철학에서 인간 중심의 윤리학, 기존의 대부분의 철학에서 윤리학이 인간 중심의 윤리학이었다면
윤리학의 개념을 확장시키자. 그래서 생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생물의 영역도 윤리적인 문제로 보자라는 얘기의 큰 전환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윤리를 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어야 되고 윤리의 확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카슨이 인용한 윌레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 탈인간 중심적인 윤리학이라는 문제가 생태 문제로 접근하는 데 안에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게 바로 오늘날 생태 윤리학 내지 생태 철학의 기본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타트 미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미론적인 방식, 칸트나 아니면 오늘날 우리 동해에서도 유학도 전형적인 의미론적 윤리학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대 21세기, 20세기, 21세기 생태 문제의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윤리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가장 관습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를 넘어서려고 하는 아주 철학적인 비판의식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자연에 있었던 것과 자연에 있었던 그 모습과 이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 문제, 사실 문제와 당위 문제를 철학에서 윤리학으로 넘어가, 철학의 하나의 작은 분과의 윤리학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계기입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서서히 우리가 생태 문제를 가지고 다루면서 특히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그 인간이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인간을 재산으로, 그 노예를 재산으로 생각을 해서 소위 쉽게 노예를 처형했다는 것이죠. 그랬듯이 땅에 대해서 인간은 무자비하게 파괴를 당했다. 그 얘기는 인간과 땅도 같은 수준의 차원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오폴드가 얘기하는 땅의 의미들, 여기에서 후반부에 잠깐 얘기하는 걸로 마지막 발표를 마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윤리의 확장은 방금 얘기한 대로 자연의 문제까지 윤리의 문제로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석호를 개발해야 되냐 마냐라는 것도 철학적인, 아니면 철학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많은 생태학자들이 토론을 하면서 하나의 우리가 가능한 그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논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윤리학은 과거에 그 새로운 철학의 분야인데, 기존의 서양 철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인 어떤 분석이나 논의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생태 문제가 전혀 존중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요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좀 길고 어려운데 철학 전문적인 논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요 얘기는 뭐냐면 자연에 어떤 목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논의에서 보면, 특히 찰스 다이니의 논의 속에서 오랫동안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철학에서 가지고 있는 자연의 어떤 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자연 선택이라든가 그 다윈의 논의를 통해서 많이 약화됐죠. 그 논의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수컷의 새가 화려한 깃털은 것은 그것을 유혹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어떤 선 목적성이 있다는 걸로
푸는데 이것은 사실은 진화론에 의해서 아니면 생물학 발전에 의해서 상당히 약화됐다는 얘기죠.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겠습니다. 공리주의는 크게 우리가 양쪽 공리주와 질적 공리주가 있는데, 질적 공리주, 양쪽 공리주는 알다시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은 양으로 양화시킬 수 있다, 계량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 다음에 나온 존 스튜어트 밀은 사실은 인간한테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소위 인간의 삶이 퀄러티, 질적인 공리주의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예를 들어 시를 읽거나 역사책을 읽거나 교양책을 읽거나 종교를 생각하거나 이러면서 인간다운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자기 앞서 있는 소위 제레미 벤단 같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은 같은 공리주의만 넌센스를 보이고 있다. 인간의 퀄리티를 못 받아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논리는 왜 이 논리를 같이 하냐면, 오늘날 경제학적인 문제에 의해서 환경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사실은 시장 공리주의나 이런 양적 공리주의의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공리주의 논리를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과연 공리주의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어떤 취미라든가 취미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의 행복을 잴 수 있느냐, 대립되는 쾌락을 조치 가능하겠냐. 그래서 환경의 피해를, 환경을 훼손하는 것도 인간의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정당하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긴 철학적인 논의를 건너뛰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날의 환경을 훼손하려고 하는 많은 경제학적인 시도, 경제적인 이익은 결국은 경제 공리주의, 질적인 행복, 양적인 행복에 추구하는 인간의 삶의 마술들, 그건 좀 버린다기보다 버릴 수는 없겠지만 자제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많은 공리주의자는 또 하나의 자연의 문제 있을 때 갖고 있는 문제는 현 세대나 내 자식 세대 정도만 가능하고 앞으로 한참 나중에 세대에 대한 고려 없죠. 사실 우리도 앞선 조상들이 자연 파괴를 안 한 덕분에,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이 덜 됐고 산업화가 덜 돼서 그랬겠지만, 그런 덕분에 자연에 대한 혜택을 받은 건데,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에 의해서 자연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우리가 윤리적인 정당성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 근본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을 급하게 경제적 이용을 위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는 다음 세대 아니면 다음 한참 몇 세대에 의해 윤리적으로 반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리주의적 입장, 그것이 환경 파괴를 시키는 그런 정당한 논리는 먼 세대, 가까운 당신이나 그 다음 세대 정도 아주 가까운 세대만 우리 의지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많이 갔죠? 예, 많이 갔어요.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논의는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특정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원래 자연에 있던 건 선한 것이다 라는 면에서 인간에는 단지 관리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제 문제는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물리에서는 보존인가 고존인가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섞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구분해 보면 하나는 여전히 저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자연환경에 대해서 장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부터 무제한적 수탈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이게 자연에 봉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처음에 인간 이익의 수단 그러나 무제한 이익에 제도를 거는 정도인데 그보다 더 강한 라디칼한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입니다. 자연에서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런 데서 자연 중심주의. 그래서 이것이 더 나가면 성부나 자연으로서에 대한 대세를 가치를 인지하게 되는데 제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도 시간이 많이 갔죠. 근데 그 땅의 윤리에 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생태 윤리학에서 자연도, 호수도, 땅도, 나무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함께 우리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있어야 될 대상이죠. 아까 어느 대상과 환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날 땅의 윤리에 지금 오늘 노미는 그걸 빠지겠습니다. 확장하고 어렵죠.